제2부 예술 고통에 답하다. 여기서 고통은 코로나든가 강자의 횡포에 대한 약자의 고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가 약 9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때 미술은 코로나의 고통에 어떤 식으로 답하고 있는지 이유리 작가님을 모시고 의뢰편에 선 예술가들 특강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유리 작가님은 현재 한겨레신문 칼럼 이유리의 그림 속 여성을 연재하고 계시고 저서로는 하가의 출세작 하가의 마지막 그림이 있습니다. 이유리 작가님의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가의 출세작, 하가의 마지막 그림 등등의 책을 쓴 작가 이유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의뢰편에 선 예술가들이란 제목으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을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 노동자.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한 노동자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인종차별의 희생자들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들. 인간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공간을 함께 하고 있으나 정말 을이죠. 예, 정말 거의 존재감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동물도 이제 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에 미래에 손을 내밀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되고 이제 성적에 정말 줄 맞춰서 서야 되는 아이들도 사회적 을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이제 사회적 부조리를 낙서라고 하는 그래피티 있잖아요. 길거리 낙서. 그래피티라는 을의 미술 언어로 이제 그 부조리를 고발하고 풍자한 영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동자들의 친구로 캐테 콜비츠 알아보겠습니다. 자, 1884년에 독일의 슐레지엔 지역에서요 직조공들이 봉기를 일으켰대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직조공들의 봉기가 실패했거든요. 이게 사실 성공해야만 우리 역사책에도 이렇게 칠리고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하던 거죠, 그죠? 예, 실패하면 철저하게 진압당하고 우리의 내리 속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됩니다. 슐레지엔 직조공들도 사실 봉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캐테 콜비츠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예술가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내리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캐테 콜비츠가 자신의 이 직조공들의 봉기를 소재로 해서 석파나 연자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곤입니다. 보시면 물레가 있는 곳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직조 그 장인이었나 봐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정말 그 직조 장인들의 삶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돌아가니까 정말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조 장인들이 다 직조공으로 이렇게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공장에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완전히 정말 임금이 먹고 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정말 짰다요. 정말 진짜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임금이 굉장히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빈곤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그런 직조공들의 빈곤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이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새하얗게 얼굴이 질려 있어요. 보시면 아마도 영양실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아픈데 약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절망적인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어머니가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빈곤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죽음입니다. 이제 아이는 거의 이제 정말 죽음에 이르렀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미술 언어에서 이거 해골로 표현된 인물은 저승사자? 예, 죽음을 표현하는 이제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아이의 목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벽에 머리를 막 기대고 있고 거의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빈곤의 역습에 죽음의 역습에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3. 해이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조공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아, 이렇게는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얘기라도 해보자 해서 그 직조 공장에 이제 츠반지거라고 하는 굉장히 악명 높은 공장장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아, 우리 정말 감자 살 돈도 없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임금 좀 올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츠반지거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기 마당에 풀이라도 잘 자랐으니까 그거라도 뜯어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겠구나. 이제 귓등으로도 흘려듣겠구나. 이렇게 이제 정말 깨닫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굶어 죽느니 봉기에서 저항해서 죽느니 매 한 가지다 하는 이제 심정으로 이제 봉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보시면 곡괭이 같은 것들, 이게 생산 도구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아이를 업은 엄마의 모습도 보이고, 네, 다 같이 행진을 합니다. 자, 돌격, 돌격입니다. 츠반지거의 그 공장장의 집 앞에 이제 갔다고 해요. 이게 보면 저 무슨 궁전 같아요, 그죠? 대문이 모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성들은 바닥에 돌을 이렇게 깼고요. 그리고 그 돌을 돌진하는 남성에게 전해주고 남성은 그 돌을 가지고 이렇게 좀 던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항을 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매 한 가지죠. 누가 깔리나요? 그죠? 지금으로 치면 경찰이 깔리는데 그 당시에는 프로이센 보병대가 쫙 깔렸다고 합니다. 프로이센 보병대가 누구 편이죠? 똑같아요. 그죠? 공전주 편이죠. 네, 그래서 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신 총알 세례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진압당했다고 해요. 3,000명이 가담했는데 단 이틀 만에 진압이 당했고 11명이 죽고 20명이 중상. 그 20명 중에서 6명이 또 중상.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실패한 봉기가 됐던 거죠. 그죠? 자, 이 결말입니다. 여기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커다란 방적기가 보여요. 그래서 이 방적기가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직물장인 직조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조공의 한 집에 이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적기 옆에는 시체가 벌써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열린 문 사이로 또 한 구의 시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테 콜비츠는 이러한 결말을 그렇게 어둡게만 그리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두운 방 안에 창문이 있고 창문에는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희생이 우리의 실패만은 아니다. 이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예견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좀 희망을 섞인 태도로 이제 이 작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캐테 콜비츠는 왜 이렇게 하필이면 실패한 봉기를 대상으로 석파나 연작까지 제작을 했던 것일까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캐테 콜비츠는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잘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법관 출신 아버지 밑에서 그냥 되게 유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그림 좋아하는 소녀로 그냥 자랐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바뀌게 됐느냐, 인생이. 칼 콜비츠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칼 콜비츠가 누구냐면요, 사회주의자이자 의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선병원을 이제 내게 된 거죠. 자선병원은 어디에 있나요, 보통? 가난한 지역에서 자선병원이 생기죠. 그래서 캐테 콜비츠도 같이 남편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선병원에서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사람들 편에 서주는 예술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이 되어줄 수 있는,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예술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캐트 콜비츠가 살았던 시대의 예술은 주류 예술은 어떤 예술이었냐면요. 피카소로 대표되는 큐비즘, 입체주의, 아니면 야수파, 뭐 아니면 표현주의, 이런 게 대세였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미술들은 표현 양식에 의해서는 좀 진보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삶의 현실을 담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캐트 콜비츠는 이건 아니겠다 해서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예술로 바로 민중예술인 파나를 자신의 예술로 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파나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돈만 생각하면 그다지 이렇게 예술가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찍고 또 찍고 하다 보면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돈 쪽으로 생각을 하면 손해 본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예술이죠. 그런데 캐트 콜비츠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예술로 선택합니다. 귀족적 성향도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다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뭐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성이라는 신화를 부수고 다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 또 특정인의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술의 민주화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수백 장의 그림을 동시에 노동자들의 눈앞에서 보여주고 손안에 쥐어줄 수 있는 것은 당시에 파나밖에 없었으니까 캐트 콜비츠의 선택이 거의 당연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캐트 콜비츠의 정신은요 정말 시 공간을 막 뛰어넘어서 1980년대에 한국에도 이제 정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함께 짝을 이뤘던 것이 파나, 그 걸개 미술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병수 작가의 한여리를 살려내라. 87년 6월 항쟁 때 그 이한열 열사가 이렇게 테로탄 막고 숨졌을 때 그때 사진을 바탕으로 이렇게 대형 걸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 네. 이것도 하나의 캐트 콜비츠의 정신을 함께 영향을 받고 이어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트 콜비츠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되게 의미심장해요. 나는 내가 혁명적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그저 진화된 인간이었을 뿐이었다. 네. 약자를 생각하고 그의 편에 드는 것이 인간성의 진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진화된 인간이었던 캐트 콜비츠가 21세기에 한국 사회에 살게 됐으면 뭘 어떻게 했을까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영업이익을 위해서 마치 소모품처럼 쓰여지다 버려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봉기 연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도 계속 캐트 콜비츠를 호출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인종차별의 반기를 들다 보겠습니다. 인디언들, 미국의 인디언들, 어떻게 보면 인디언이라고 하면 안 되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죠. 사우스 다코타주에 그 블랙힐스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미국의 뭐라고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시면 미국의 대통령들 얼굴을 미국의 백인 대통령들의 그 영웅 대통령들의 얼굴을 크게 산 하나를 통째로 조각해가지고 그려져 있죠. 이렇게 조각이 돼 있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죠. 저도 못 가봤는데, 네. 근데 보시면 면면들이 화려해요. 보시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도 있고요. 제퍼슨.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제퍼슨, 링컨은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흑인 뭐 노예 해방을 하고 남북 전쟁에서도 승리로 이끈 대통령. 그리고 루스벨트 이 사람은 미국이 경제적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뭐 기초를 다쳤던 사람, 경제적 초석을 다졌던 사람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개통하고 그래도 정말 다 면면이 화려한 정말 미국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규모로 보나 의의로 보나 이 조각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조각가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죠? 국가적인 대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그중에 이 큰 바위 얼굴을 조각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코자크 지올코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정말 미국의 정말 기념비적인 그 조각상을 자기가 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어느 날 지오코브스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추장한테 그 인디언 추장한테 보내온 편지였어요. 인디언 추장이 보낸 편지였어요. 딱 봤어요. 봤더니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이 백인들의 영웅을 조각한 것을 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홍인들에게도 그런 영웅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홍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가 봐요. 백인, 흑인처럼 인디언들은 자신의 피부가 빨갛다고 생각했나 봐요. 홍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홍인들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영웅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봤더니 인디언 전사인 크레이지 호스라고 하는 인디언 전사였어요. 근데 지올코브스키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같은 미국인인데 나 이런 크레이지 호스라는 사람 이름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디언들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난 처음 들어봤지? 되게 좀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나서 어떤 뜻한 바가 있었는지 자신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블랙히스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태백산맥처럼 이게 거대한 산맥이 있어요. 그 블랙히스 한 자락에 이게 큰바위 얼굴을 이게 조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블랙히스 자락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블랙히스 자락에 또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가지고 자신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크레이지 호스를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요. 놀랍지 않나요? 그죠? 얼마나 거대한지 이게 성인 남성의 키거든요. 보시면 크레이지 호스의 코에 앉은 파리처럼 표현됐죠. 굉장히 거대한 조각상을 자기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하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막 나가지고 연방 정부에서 나섭니다. 아니 왜 그거를 왜 네 혼자 하니? 네가 사비를 들여서 하니? 우리가 지원해줄게, 지원금도 해줄게 이렇게 지원을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올코브스키는 딱 잘라서 거절해요. 백인들의 돈으로 인디언의 영웅의 조각을 하다니 말도 안 된다. 받기 싫다 해가지고 딱 거절합니다. 이렇게 대신에 자기 사비 들여서요.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니까 후원금이 막 답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 그리고 다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워낙 이렇게 장대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광 수입 이 세 개로 충당을 하면서 이 거대한 크레이지 호스 조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크레이지 호스가 누구길래 이렇게 코자코 지올코브스키가 자신의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사비를 들여서까지 이런 조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지올코브스키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나는 미국 영웅들의 얼굴 조각했다. 그리고 인디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자신들에게도 영웅이 있음을 알아달라고. 나는 인디언 후원자가 아니다. 단지 진실을 전하는 돌 속의 이야기꾼일 뿐이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려면 과거에 대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올코브스키가 얘기하는 과거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애들은 다 어떻게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콜럼버스 있잖아요. 콜럼버스가 항상 이게 위인 전집에 보면 꼭 이렇게 위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콜럼버스의 업적이라고 한 게 무엇이었나요?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게 이제 업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 대륙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서구 중심의 그런 시각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나 서구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공부했는지 저는 나중에 커서 조금 깨닫고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인디언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여기가 인도인 줄 알고 인도에 사람이 살고 있네 해서 인디언이라고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콜럼버스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조선반도에 왔으면 우리가 인디언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인디언이라는 말도 하면 안 되는데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은 편의상으로 그냥 인디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백인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죠. 그런데 와가지고 동쪽에서 상륙을 해가지고 땅이 참 많네. 여긴 다 내 땅이야. 이게 된 거죠. 그 인디언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내 땅인데 너네가 뭔데? 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전투가 벌어지죠. 근데 사실은 저 어릴 때는 그거를 굉장히 배워야 되는 정신이라고 배웠어요. 그게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쪽에서 상륙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처진하면서 인디언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하는 게 프론티어 정신이다, 개척 정신이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디언들 입장에서는 그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소름 끼치는 야만의 정신,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개척 시대를 서부 개척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 인디언 멸망사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수한 전투가 땅 빼앗기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싸우다 보면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화력 차이나 물량 차이나 그죠? 백인들이 많이 이겼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백인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잘 이겼는데 어느 날 이 크레이지 호스라고 하는 듣보잡 그 전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서 백인들이 계속 그렇게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아니 그닥 무슨 무기가 화려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지?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게 되니까 백인들도 당황하죠. 그래서 야 우리 그러면 좀 휴전 좀 해야겠다.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휴전을 하자. 평화협정을 조금 잠시라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오케이 된 거죠. 그래서 대신 휴전을 하게 된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백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휴전 좀 하자 하면서, 야 블랙리스트 땅 여기 인디언들 너네 가져. 가진 대신에 우리 서부로 가는 우리 백인들 먼저 공격하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언제부터 이거 자기가 너 하라 말하는 것도 웃긴데, 여하튼 인디언들도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전쟁에서 너무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이 블랙리스트 땅이 되게 인디언들에게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백인들에게는 그냥 별 보잘것없는 바위덩어리 산일 뿐이었지만, 인디언들은 여기가 성지였어요. 위대한 정령과 만나서 신성한 영감을 얻는 인디언들의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블랙리스트 땅 이 성지를 수호하는 거 이게 어디냐 이러면서 오케이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평화가 잠시 깃들게 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게 평화가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면요, 세상에 블랙리스트에 황금이 발견된 거예요. 네, 황금 어때요? 황금 발견됐으면 백인들 눈 뒤집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평화 조약은 휴지 조각이 되어가지고 사라지고, 충격적으로 성지에 백인들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무수한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실 전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디언들에게는 손해였어요. 왜냐하면 물량 차이도 그렇지만 크레이지 호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가 용맹하고 하더라도 전투 방식이 자기 부족민들을요 다 데리고 이동하면서 전투를 벌여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동력이 일단 떨어져요. 그런데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막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추운 겨울이 닥쳐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버팔로, 아메리칸 들소, 버팔로는 사실 인디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동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씨가 말랐었어요. 이게 버팔로가 고기는 자신의 주식이었고요. 그리고 버팔로의 그런 가죽 같은 거는 이제 옷도 만들고 천막도 만들고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동물이었는데, 이게 씨가 말랐어요. 왜 그랬냐면요, 백인들이 사냥놀이 하느라고 아메리칸 들소가 다 씨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건 전투를 계속하면 할수록 이건 패배가 너무 예정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상황이 정말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백인들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알죠, 당연히. 그래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야, 크레이지오스, 너만 항복해. 너만 항복하면 너네 부족민들은 너네가 원래 살던 곳에 안전한 거주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살게 해줄게. 너만 항복해. 이렇게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때요? 이제 인디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싸, 잘됐다, 뭐 이랬을까요? 아니죠.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크레이지오스가 항복하면 바로 죽는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크레이지오스는 자기가 항복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1%라도 이게 약속을 지킬 확률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의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죽을 수도 있더라도 그래도 그게 어디냐, 희망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복하겠다라고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항하자마자 누구나 예상했듯이 바로 살해당하고 말죠. 그렇다면 부족민들이 안전한 거주지에서 살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은 지켰을까요? 아니죠.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거주민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되게 궁금했는데 그 많던 원주민들은, 인디언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인디언 보호구역. 동물도 아닌데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백인들이 오면서 사람 살기 좋은 평야나 평원이나 이제 산림 같은 지역은 백인이 살고요. 정말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는 항무지, 늪지대 이런 데는 인디언 레저베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디언들을 다 몰아 넣은 거예요. 근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니까 인디언들은 어때요? 다 죽어나가죠. 이렇게 병 걸리고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인디언 레저베이션에서 탈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사살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살던 사람들은 굴욕적으로 배식받으면서 살아야 됐고, 그리고 억지로 교회에 나가게 하는 등 이제 백인들의 문화에 완전 동화되게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디언 보호구역이 아니라 멸족을 촉진시키는 유폐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살아야 됐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인디언 레저베이션에서 되게 굴욕적으로 살고 있는데 자신의 성지에, 그 블랙힐스에 백인들의 영웅들의 조각이 이렇게 걸려있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았겠어요? 그죠? 특히 링컨은요, 링컨 같은 경우에는 인디언들의 목에 수만 달러의 수백 달러의 포상금을 지불할, 이렇게 현상금을 걸 정도로 정말 원수 중의 원수? 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을 자신들의 성지인 블랙힐스에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거 보면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았을까요?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일제 식민지였잖아요, 일본에. 그죠? 그때도 똑같죠. 일본도 우리나라 토지 조사 사업 해가지고 우리 땅 뺏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독립을 못했더라면, 일본의 식민지였다면,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북한산에 일본 천황의 얼굴들을 막 조각해 놨더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피꼬소시죠, 그죠? 그거랑 정말 대등한 비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디언들의 심정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크레이지오스의 기념재단에 그 한 회원이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인디언의 비참한 역사는 미국의 영광 속에 숨어 있었다. 서부 개척 시대의 정의에는 위선의 그림자가 넘실댔다. 코자크 지오코프스키는 그런 뒤틀린 이면사를 크레이지오스 조각을 통해 미국인 전체에게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왜곡된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던졌다. 그러면 정말 의미심장하고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동물들. 어떻게 보면 인간 제일 약자가 확대할 수 있는 정말 최대 약자 아닌가요? 저희 동물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완 작가의 안녕 크리스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작품을 실제로 봤어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실제로 봤는데 높은 자대 위에요.
금박을 입힌 축구공, 좀 약간 찌그러진 축구공을 이렇게 올려놓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축구에 대한 경의를 상징하는 작품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싸하고 좀 으시시하고 좀 그런 거예요. 이건 경의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싸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안녕 크리스라는 작품이 이 작품 말고 같이 옆에 편지글 같은 게 있는데 이거랑 같이 세트예요. 그래서 편지글을 읽어봐도 좀 그렇고 이게 도대체 뭘까 약간 싸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명글을 좀 읽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드킬 아시죠? 예, 교통사고 당하는 동물들, 그죠? 그래서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로드킬을 당한 거를 이제 자기가 본 거예요, 이완 작가가. 근데 이 시체를, 고양이 시체를 아무도 치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손수 그거를 이제 수습을 하면서 그 고양이의 이제 몸으로 만든 작품이 이 안녕 크리스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터져버린 축구공 신세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도 이게 고양이나 개들은 터져버린 축구공 신세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드킬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는 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녕 크리스라는 편지글도 고양이가 크리스라고 하는 자기 집사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으스스하면서도 되게 슬픈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안타깝다. 하고 많은 길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차도로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죽니? 그게 너무 안타깝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이 뭔지는 제가 이해가 되면서도 그게 너무 인간종 중심주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부터 그게 인간이 정하는 길이죠. 그죠? 차도 이게 사실 개와 고양이나 노루 이런 애들은 정말 수백만 전부터 이제 상가들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그런 기억들이 유전자에 알알이 박혀 있었던 애들 아닌가요? 근데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어느 날 인간이 여기 차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인간만의 길이야. 인간들의 차가 다니는 길이야. 여기 뛰어들으면 정말 안타깝지만 죽을 수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네. 아유 안타까워라.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강자 중심의 논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그러면 안전하게 있을 곳은 어디죠? 딱 한 곳. 동물원뿐입니다. 네. 근데 동물원에서 갇혀가지고 인간이 주는 음식 받아 먹으면서 수동적으로 사는 거, 그게 안전이 보장된 딱 하나의 길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로드킬 당하고.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인디언들도 그랬잖아요. 인디언 레저베이션에서 너네가 인디언 레저베이션에서 탈출하면 사살되고 죽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 배식 받으면서 굴욕적으로 살아야 돼. 너무 똑같지 않나요? 이제 사실 동물들도 배식 받으며 살아. 사실 너네가 탈출하면 사살당하거나 로드킬 당해. 어떻게 보면 정말 약자의 논리는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생동물 말고요. 그럼 가축은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성길 작가의 소세지 돼지랑 누쿠캐틀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직관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딱 감이 오시죠? 그죠? 소세지 돼지부터 보겠습니다. 돼지가 몸 전체가 둥국에 말려가지고 그 자체로 소세지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철저하게 태어날 때부터 소세지가 되게끔 철저하게 계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공장식 축산산업 안에서의 돼지의 모습을 그냥 형상화한 거예요. 네, 그 자체로 소시지가 된 모습이죠. 지금 공장식 축산산업 아래에서 돼지의 삶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돼지들은요,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엄마 젖을 이렇게 물고 빨고 하면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요즘 그러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젖을 먹게 되면 살이 빨리 안 찐대요. 사료를 먹어야 돼요. 사료를 먹어야지 빨리빨리 살이 찐대요. 그래서
출산주 입장에 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돈이기 때문에 빨리 살이 찌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억지로 젖을 떼고요. 일부러 이렇게 좁은 축사에 새끼 돼지들을 막 몰아 넣어 가지고 이제 사료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돼지들이 사료를 먹어가지고 살이 찌긴 하지만 엄마 젖을 물고 빨고 하는 그런 욕구 같은 본능 같은 건 계속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그런 살아 있다 보니까 물고 빨고 할 것을 막 찾는다고 해요. 그런데 뭐가 보여요? 예, 축사 쪽에 좁은 축사에 막 몰아 넣어져 있으니까 다른 새끼 돼지들의 엉덩이만 보이죠, 눈앞에. 근데 그 엉덩이에 뭐가 있나요? 꼬리가 있죠. 그 꼬리를 물고 빨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꼬리에 젖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는 젖을 막 이렇게 꼬리를 막 물고 빨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상처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생기면 사실은 정말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나는 돼지들이라면요, 면역력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조금 뭐 꼬리에 난 상처 금방 나아요. 예, 별스럽지 않은 상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새끼 돼지들은 면역력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없고 좁은 투사에 막 같이 몰려 있으니까 면역력이 정말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상처가, 꼬리에 있는 그 상처가 정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감염돼 가지고 이렇게 막 곪고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출산주 입장에선 어때요? 돼지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돈인데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아예 꼬리를 물고 빨고 하지 못하게 요즘에는 돼지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꼬리를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네. 뭐 조금 물리면 조금 피할 수도 있게 약간 꼬리 밑동을 조금 남겨두고 자른다고 해요. 네. 자,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도 바로 떼고 꼬리도 잘린 채 살만 띠릭띠릭 찐 새끼 돼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 종족의 몸 안에서 나온 창자에 온몸이 밀려 들어간 채 소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는 거죠. 네, 그 누크 캐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얘기하는 바는 딱 봐도 아시겠죠. 인간 영아를 위해서 우유를 생산하게끔 철저하게 계산된 삶을 살아가는 공장식 축산산업 아래에서의 젖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병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아넣고 항생제를 막 병 못 나게 막 이렇게 때려박죠.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사실은 인간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들의 스트레스도 먹고 또 이렇게 항생제도 먹고 하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 바로 우리가 모두 육식을 끊고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공장식 축산산업을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미래의 손을 냅니다. 우리 아이들 얘기 해볼까요? 아이들은 그 정말 타인의 의지, 어른의 의지 아래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약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막 반론을 막 제기하시는 거예요. 아, 애들이 어떻게 약자요? 예,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애가 왕이요, 왕. 내가 무술이지.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비유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비슷해요.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빽빽한 우리에 막 몰아 넣어져서 너네는 살만 쪄. 그리고 이 축사에서 달아나는 순간 너는 로드킬 당해. 이거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좁은 교실에 막 몰아 넣어져 가지고 너네는 공부만 해. 이 학교 시스템 밖을 벗어나면 너넨 죽어. 어떻게? 거의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당하죠, 그죠? 그렇게 또 이렇게 좀 그 편견도 이렇게 편견의 희생자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약자의 상황을 통하는 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 네, 맞습니다. 약자 맞습니다. 사회적 의리예요. 자, 이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 전영진 작가와 이재훈 작가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전영진 작가의 사진 연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네에 앉아 강을 바라보는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네는 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죠? 미끄럼틀에 누워있는 아이, 작품을 봐도 미끄럼틀은 있지만 미끄럼틀에 누워있는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갔나요, 이 아이들요? 네, 학교, 학원, 네, 간 거죠. 그래서 놀이터를 이용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담은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놀이터는 아이들이 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장소잖아요. 근데 존재 이유가 거의 사라져버린, 정말 인간의 온기가 싹 달아난 그 놀이터의 황량한 모습, 그 모습이 주는 기이한 분위기, 이것을 전영진 작가가 담은 사진 연작으로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유년기가 거세된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황량한 놀이터를 통해서 이제 고발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년기가 거세된 채로 자라는 아이들이 커서 어디로 가나요? 바로 대학에 가죠. 그죠? 대학에 갑니다. 사실 대학을 뭐라고 하나요? 보통 상가탑이라고 먼저 많이들 얘기하죠. 여기 이상한 탑이 보이는데 탑에 상아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대학인 거죠. 대학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굉장히 다 깨지고 막 그래 상냥한 유령탑 같은 모습이에요. 예, 상아탑이. 근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보면 뭐 참 잘했어요도 보이고 하면 된다도 보이고 검도 상도 보이고 결과를 잘 보여주는 그런 강령을 잘 따르고요. 그리고 뭐 백수 그리고 선생 같은 동료 학생들을 다 이렇게 밟고 올라서 가지고 꼭대기에 있는 단 한 명만이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띠에 정복자라고 써져 있어요. 네, 1등만이 정복자가 되어 가지고 깃발을 막 휘날리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패배자라고 해야 되나? 이제 1등이 되지 못한 아이들도 똑같이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눈을 가렸을까? 보통 맹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 정말 공부 그 당시 열심히 한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공부 하나만 열심히 맹목적으로 한 겁니다. 1등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등이 아닌 사람들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했지만 깃발을 휘날릴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1등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배자들이 이루고 있는 탑 자체가 대학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상징 같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훈 작가는 이런 상아탑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unmonument, 기념비가 아닌 비기념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까? 현실 맞죠? 그렇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보통 우리가 행복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돈 많이 주고 복지 좋은 대기업에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명문대, 인류대를 가야 되나? 인류대, 명문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사고, 영재고를 가야 되나? 자사고, 영재고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재중학교 가야 되나? 영재중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어가 필요하니까 비싼 사립초등학교를 가야 되나? 그럼 비싼 사립초등학교 입학하려면 기초를 좀 해야 되니까 영어 유치원에 다녀야 되나? 정말 이거 뭐죠? 개미지옥이죠, 그죠? 예, 진짜 이게 메비우스의 띠, 정말 그 개미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게 또 고리가 또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명문대 이렇게 뭐 인류대 뭐 갔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백이 뭐 좋지 않으면 똑같이 비정규직, 알바, 인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에게도 불행이고 어른들에게도 불행이니까 이런 정말 이 문제는 하루빨리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부조리한 세상을 낙서라고 하는 의뢰 미술 언어로 이제 풍자하고 고발한
영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거리 미술, 낙서. 뱅크시는 그래피티 아티스트죠. 근데 그래피티 아티스트 그 뱅크시는요, 자신의 페르소나를 쥐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쥐가 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회적 을의 상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들은 허가 없이 존재한다. 미움받고 쫓기고 잡히고 학대당한다. 더럽고 불결하고 조용한 절망 속에 산다. 사실 쥐가 그렇잖아요. 한연받지 못하는 존재죠. 그죠? 인간들한테 맨날 한연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쥐는 인간의 물건들이랑 인간의 집을 자기 것처럼 사용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뱅크시는 쥐에 대해서 약간의 그 전복성 같은 걸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페르소나로 쥐를 굉장히 많이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오죠. 왜냐하면 난 쓸모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웰컴 투 헬 해가지고 픽스 마크도 이렇게 해놓고, 쥐를 많이 등장시켰어요. 근데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 그래피티는, 그 낙서라는 것은요, 불법이잖아요. 그죠? 규율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뱅크시가 이런 불법인 낙서를 택한 거는 거의 필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뱅크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세계의 거대한 범죄는 규율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규율을 따르는 것에 있다. 명령에 따라 폭탄을 투하하고 마을 주민을 학살하는 사람이 곧 거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규율은 주류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뱅크시가 그런 규율을 깨트리는 비주류의 예술, 그 낙서를 한 것은, 그래피티를 한 것은 정말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쥐를 등장시키는데, 사실 쥐가 렛이잖아요. 그것을 바꾸면 아트죠. 네, 그래서 뱅크시가 정말 자신의 페르소나로 쥐를 택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불법이다 보니까 뱅크시는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 안 돼요.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뱅크시의 실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정말 친한 사람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냐면요. 그 자기가 그릴 장소를 딱 먼저 정한 후에 집에서 이렇게 따로 틀을 먼저 만들어요. 집에 틀을 만들고 나서 그 틀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빨리 가서 그 벽에다가 그 틀을 옆에다가 위에 씌워놓고 그 위에다가 스프레이를 쫙 뿌리면 빨리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자기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www.banksy.co.uk 해가지고 그 뱅크시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내가 이런 장소에 이런 그림을 내가 남겼다 해가지고 사진을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이 그림이 뱅크시 작품이구나 하고 이렇게 아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시가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뱅크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생산됐어요. 처음으로 뱅크시를 포착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이렇게 실어가지고 기사 내기도 했었는데 그 다 오보로 판명이 났어요. 사실 뱅크시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뱅크시라고 뭐 추정되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진도 이제 많이 찍혔고요. 예, 드디어 뭐 베일을 벗었네 해가지고 이런 기사도 나고 뭐 오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뱅크시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그만큼 관심도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뱅크시는 사실 그래서 뭐 알려진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1974년생 백인 남자고 뭐 브리스톨 출신이고요. 그리고 본명도 로버트 뱅크스인지 로밍 뭐 거닝엄 이것도 확실하지 않대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말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뱅크시가 홈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자기 얼굴을 이제 공개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모습을 공개하겠다 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팝콘 먹으면서 팝콘 각이다 이러면서 되게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올라온 사진이 셀프 모자이크한 이 사진이어가지고 다 허탈감에 빠지기도 했다는, 예,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베일에 쌓인 인물이에요. 네, 뱅크시에 대해서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뱅크시가 사실은 불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술계 궤도리팽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한번 범죄 행각을 낱낱이 고발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치해도 그냥 봐주세요. 네. 네, 반우법입니다. 자, 범죄 행각 1. 불법 그래피티를 마음대로 그린 죄입니다. 근데 그 그래피티 자체도 불법인데 말이죠. 근데 참 그 그래피티에 RR이 정말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또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괘씸하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지진이 났는지 아니면 폭격을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집이 무너져 있고 소녀가 피를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곰인형 들고 있으니까 뭐 소녀겠죠. 그죠? 아이예요. 그러면 빨리 이 아이를 치료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적십자 단원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적십자 단원이 못 오기를 막습니다. 왜 막을까요? 이 사람 사진 찍어야 되니까요. 네.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정말 타인의 불행조차 상품이 되는 옐로 저널리즘, 예, 그 저널리즘의 선정성, 예,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손에 드는 게 뭘까요? 쇼핑백이죠, 그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이 시대의 종교는 자본주의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보시면 조그만 아이가 인력거를 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인력거에 탄 사람은 이제 뚱뚱한 백인 커플인데 셀카를 막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류 공동체적인 삶의 무신경한, 예, 그런 모습을 풍자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요. 확연히 봐도 몸집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새가 있고 이제 다른 큰 몸집의 새들이 막 모여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위의 그런 피켓 내용을 보니까 되게 익숙해요. 보시면 이민자를 환영하지 않아. 아프리카로 돌아가. 우리의 먹이에서 꺼져. 예, 되게 익숙하죠. 예,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가 막 배척할 때 하는 문구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이제 그걸 의미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뱅크시가 사회만 비판만 줄창하면 좀 그렇잖아요. 좀 사람들이 그렇게 이만큼 인기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좀 지겹지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또 뱅크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재치도 넘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일부러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도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도 있고요. 이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 불륜 커플에 대한 이제 그런 그래피티도 그렸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뱅크시 작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인기가 있냐면요. 뱅크시 작품이 하나 딱 뜨면요. 영국에 그 런던에 일간지가 있어요. 스탠포드라고 하는 이제 일간지가 있는데 그 일간지에는 뱅크시의 작품을 딱 사진으로 해놓고 거기에 가로 볼 수 있는 약도까지 그려 놓을 정도로 이렇게 약도를 따라서 가면 이 뱅크시 이 작품을 볼 수 있어 라고 신문에 실릴 정도로 뱅크시의 작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구글 맵에 보면요. 뱅크시 스트로 해가지고 뱅크시의 작품을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그 경로를 지도에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뱅크시의 그 고향이 제가 아까 브리스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브리스톨이 자기 고향이다 보니까 브리스톨에 뱅크시 작품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당국에서 막 이거 지우려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관광 상품인 거예요. 이 뱅크시 작품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야 이건 안 돼, 이거 지우면 안 돼 해가지고 옥신각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싸우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당국에서 이제 고안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민 투표를 한번 붙여보자. 된 거예요. 그래서 뱅크시 작품을 폐지할 것인가 지울 것인가 남길 것인가 투표를 했더니 놀랍게도
뱅크시의 작품을 남겨야 된다는 의견이 97%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참 범죄자의 작품을 남기다니 참 말세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범죄 행각 2, 경찰 모독죄입니다. 사실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제일 먼저 닥치게 마주하게 되는 사람이 경찰이거든요. 막 호루라기 보면서 뭐 남기지 마 하면서 쫓아오잖아요. 그죠? 경찰은 앙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에게는.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풍자하는 작품을 많이 남깁니다. 보시면 그래피티 자체와 씨름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도 그렸고요. 그리고 분명히 딱 봐도 뭐 고무 인형 있고 책가방 있는 걸로 봐서 아이죠. 근데 몸수색을 하면서 이렇게 도둑거리는 경찰들. 그리고 노상방뇨를 하는 경찰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경찰들을 대상으로 많이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또 경찰이 또 주류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는 관리자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뱅크시가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자, 신성한 공권력을 모독하다니 참 뱅크시 나쁜 놈이네요. 네, 반어법입니다. 자, 3. 박물관과 미술관 몰래 전시 사건입니다. 2003년에 대형 박물관에 구석기 시대 유물 같은 게 하나 전시가 됐어요. 여기에 전시가 됐어요. 이 보니까 딱 봐도 뭐 뗀석기 같은 이런 데서 이렇게 원시인이 뭐 버팔로 같은 거를 이렇게 화살로 사냥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딱 보니까 옆에 이게 뭐예요? 이 마트 쇼핑 카트 아닌가요? 그죠? 이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 뱅크시가 그냥 공사장에 있는 시멘트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유성펜으로 이렇게 쓱쓱 그려가지고 이거를 몰래 여기다가 전시를 한 거예요. 대형 박물관에. 예, 2003년에. 근데 그거를 8일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뱅크시가 이제나 저제나 사람들이 좀 발견해 줄까 기다리다가 하도 사람들이 발견을 못하니까 아유 그래 내가 했어 해가지고 뱅크시가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했대요. 그래서 그제서야 아이고 이게 뱅크시 작품이었네 하면서 막 철거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거는 자연사 박물관인데요. 이게 언제더라? 어쨌든 2시간 동안 전시가 됐는데 2004년에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죽은 쥐의 이런 샘플을 이렇게 여기다가 네, 전시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올 것이야 해가지고 아까 얘기 드렸죠. 쥐는 뱅크시의 페르소나라고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했고요. 자, 뱅크시가 몰래 전시를 하는 모습 CCTV로 찍힌 겁니다. 이 보면 변장을 하고 있죠. 수염도 붙이고 코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경도 쓰고 모자도 쓰고 예,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자,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2005년에 이것도 2시간 동안 전시가 됐어요. 보시면 방독면을 쓰고 있죠.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환경오염, 대기오염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거. 네. 그래서 이게 방독면을 쓰다 보니까 눈만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당신은 아름다운 눈을 가졌군요. 입니다. 네. 자, 아이고. 네. 또 다른 작품 보시면 또 이렇게 몰래 전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도 이때 언제더라? 네. 2005년에 이것도 8일 동안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전시가 됐네요. 보시면 이건 왜 발견을 못했나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피스 마크 있고요. 뭐 전쟁, 노월, 뭐 하트도 깨알같이 있고 자신의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의 자신의 그런 미술 도구죠. 스프레이를 들고 있는 모습. 네, 이렇게 이 작품이 다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8일 동안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CCTV 이제 찍혀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항공 무기가 장착된 얼룩무늬 딱정벌레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이건 12일 동안 전시가 됐어요. 야, 이거 12일 동안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모르면 또 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 뱅크시는 이것을 미술관 공격 시리즈라고 명명을 했대요. 자기는 예술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장난스러운 작품과 걸작을 구별하지도 못하는 미술관과 애호가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작품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현대 미술관은
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한 보물창고다. 그리고 미술관 속 관객들은 단지 스쳐가는 이방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좀 기분 나쁘네요. 네. 자, 범죄행각 4. 자, 감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존경받다니. 이게 뭐냐면요. 그 영국의 아츠 어워드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게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단체인데 3,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담고 싶은 예술 영웅이 누군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뱅크시가 전 연령층에서는 7위, 25세 이하에서는 무려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통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통적으로 꼽아오는 그 천재인 다빈치는 4위에 그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당시에 그 이분이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해요. 레오나르도가 누구예요? 우리는 뱅크시가 좋아요. 라는 제목에 그 당시에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뱅크시가 거의 제야 예술가로 떠오르는 건가요? 네. 자, 범죄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무시한 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명세를 끌다 보니까 이제 셀레브리티들,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뱅크시의 작품을 앞다퉈 찾기 시작했어요. 막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소풍이라는 작품을 이제 구입을 했고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도 여왕 2라는 작품을 구입을 했고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헐벗은 그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피크닉을 벌이는 백인 가족의 모습, 인류 공동체의 그런 삶에 대해서 무신경한 사람들 풍자한 작품이고, 이거는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이게 영국의 이제 여왕이었는데 제국주의 그때 여왕의 그런 군주제 같은 거를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사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죠? 근데 뱅크시는 그림 경매라는 작품을 통해서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여기에 해석을 해보면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을 사는 너 같은 바보들이 있다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배은망덕하네요, 그죠? 자, 범죄행각 6. 팔레스타인 장벽 낙서죄입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장벽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분리해서 살겠다. 분리 장벽이잖아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장벽을 이렇게 길게 똑같이 이렇게 굽어진 것을 펴놓으면 어마어마하죠. 길이가 뭐 서울하고 부산 사이를 넘어서 서울하고 일본 사이 정도로 굉장히 긴 장벽이잖아요. 이 장벽에다가 이제 뱅크시가 낙서를 하겠다고 떠납니다. 예, 막 그 유엔에서도 경고하고 이스라엘에서도 막 경고하고 그랬지만 그거 다 굴하지 않고 갑니다. 가가지고 낙서를 해요. 했는데 이제 3개를 정도 남깁니다. 보시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무너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이 한 명이랑 그 뒤에 펼쳐진 파란 하늘. 장벽은 뚫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절지선 보이시죠? 절지선 해가지고 이렇게 뚫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사다리 그렸습니다. 사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남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뱅크시가 이 작품을 그리면서 자신의 에피소드를 그 홈페이지에 적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노인을 만났대요. 그 대화 장면을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게 되게 의미심장해요.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이 벽에 그림을 그렸나? 벽을 아름답게 만들어놨군. 아름답다고 하니까 칭찬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 벽을 싫어하거든. 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이 대화만 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팔레스타인 장벽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이 네, 용서해 줄까입니다. 죄송해요. 왜냐하면 사실 굳이 이렇게 정말 밝고 환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위화감도 드는 미술관에 굳이 가지 않아도
자신의 생활 공간 속에서 쉽게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혁혁한 공도 세웠잖아요. 뱅크시가. 그죠? 그리고 그래피티가 길거리 낙오자들이나 불황자들의 반사회적 일탈이나 반항이 아니고 오히려 크고 작은 권력에 대한 경고와 비판의 자기 표현이라는 점도 뱅크시 작품이 이제 증명해냈으니까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뱅크시 작품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용서해 주자고요. 여기까지 뱅크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제 오늘 캐티 콜피츠부터 뱅크시까지 의뢰편에 선 예술가들을 알아봤는데 그걸 보니까 떠오르는 구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여성들 사이에서 되게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구호인데요.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고 라는 구호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 개그맨이 다른 여성 동료들한테 이게 어떤 쇼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 여성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나 이 사람이 설치고 말하고 생각해서 싫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여성들이 되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 야, 더 설치고 더 말하고 더 생각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구호가 유행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사실은 이게 여성들에게만 유효한 구호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을들이 견지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치지 마, 말하지 마, 생각하지 마. 이게 딱 그거 아닌가요? 우리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를 달궜던 말, 가만히 있으라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을들이 다 이 구호를 마음에 두고 견지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노동자들이 우리가 좀 임금도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본가들한테 항의하면 자본가들이 뭐라고 하나요? 말하지 마. 야, 닥치고 응? 주인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이나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우리도 사람입니다. 때리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한국 사람들이. 설치지 마. 야, 나대지 말고 조용히 존재감 없이 있다가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이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나요? 생각하지 마.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 모든 세상의 을들이 견지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의뢰편에 선 예술가들이 작품들이 어때요? 솔직히 좀 아름답진 않죠. 밝고 환하고 뭐 그런 미술관에서 우아하게 미술을 감상해야 되는 것이 예술일 법도 한데 사실 우리가 오늘 만나본 예술 작품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예술들이죠. 근데 사실 예술가들이 어떤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영감이? 그렇지 않죠. 똑같이 우리랑 같은 땅을 딛고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사는 생활인입니다. 근데 그 생활인인 예술가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가요? 신문만 봐도 알 수 있죠. 사회면을 펼치면 돈의 악취에 홀려가지고 가까운 사람을 살해한 기사가 나오고, 국제면을 보면 시리아 난민 어린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터키 해안가에 익사한 사진이 제일 크게 나오고, 그죠? 뭐 정치는 따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구 어느 편에서는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길 가던 고양이를 뻥 차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 순간에도 또 한 명의 연예인은 악플로 상처받았을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밝고 환하고 예쁜 미술만 탄생한다면 어쩌면 예술가들이 한쪽 눈은 감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본 의뢰편에 선 예술가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불편해요. 힘들어요. 이런 작품을 보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그 독일의 작가인 헤르만 헤세의 이 말이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 안에서 당신의 일부인 그 어떤 점을 발견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일부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일 뿐이죠. 그게 우리가 불편한 이유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동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갑이고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직시할 수 있는. 그래야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용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력자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만나본 캐테 콜비즈부터 뱅크시까지 그런 의례편에 선 예술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조력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만나본 의례편에 선 예술가들은 아름답지 않은 예술을 한 아름다운 예술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내용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네,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진짜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프리랜서 작가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고요. 저도 사실은 너무 사는 게 너무 퍽퍽합니다. 네, 돈벼상련인데요. 근데 빈센트 반고의 이 말이 조금 위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정상이라는 것은 포장된 도로와 같다. 걷기엔 편할지 몰라도 꽃은 자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빈센트 반 고흐가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굴곡 없이 살아가는 삶. 정말 하나의 굴곡 없이 평평한 삶을 살아가면 사는 것은 되게 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서 한 송이 꽃, 이제 정말 그 멋진 예술 작품을 탄생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힘들고 힘든 그런 경험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더 나은, 더 멋진 예술을 이제 잉태하는 하나의 씨앗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엄혹한 시기를 좀 버텨나가고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큰 응원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김단의 수필가의 신앙송 사랑의 물리학, 김인육 시인의 시로 낭송하겠습니다. 김단의 수필가는 2010년 한국 작가로 수필에 데뷔했고요. 2018년에는 성남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수필집으로 빨간 사과를 베끼다, 시집 리뷰집이 있습니다. 김단의 수필가의 신앙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물리학, 김인육.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굴러 떨어지며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네, 시인은 가슴 쿵쾅거리는 첫사랑을 뉴턴의 사과와 아찔한 진장 운동에 비유했습니다. 첫사랑, 말만 들어도 가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